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블록체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블록체인들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보통 여러 가지 발생되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트랜잭션을 기록을 하고 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성되는 자산을 추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불변의 원장 기술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유형자산, 뭐 주택, 승용차, 현금, 토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지식재산권이나 특허라든지 뭐 브랜딩, 저작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추적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관련 사항에 대한 리스크를 다 줄이고 또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에는 거래 당사자 그리고 거래소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저장한 전자지갑을 소유한 사람, 뭐 구매자 혹은 상인,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거래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거래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블록체인을 우리가 구성하려면 이런 거래 당사자와 거래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채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굴자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를 주고받는지 검증하는 승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굴자들은 지속적인 검증 역할을 수행을 해가지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래 수수료를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굴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다 채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채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첫 거래에 시작 블록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신규 비트코인을 얻거나 또 거래 승인을 위한 그런 그 뭐 문제의 수학 문제의 답을 제한 시간 안에 먼저 제출함으로써 그 거래 수수료로 바로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 블록은 제일 처음에 이런 채굴을 통해서 이제 발행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이제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그 분산 원장과 그 트랜잭션에 관련한 그 불변 기록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 그 해당 공유 원장을 통해 가지고 트랜잭션을 단 한 번만 기록을 한 뒤에 기존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전형적으로 이제 수행했던 그런 중복 작업 같은 것들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 그런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때 그 블럭의 해시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블럭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최초 블럭이 이런 채굴을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블럭의 해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블럭의 해시가 000
3, 5라고 하는 해시값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해시는 수학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값이 되고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발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정보, 원장이라고 하는 거 있었다 그랬죠? 그 원장은 이제 계속해서 누적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블럭들은 이전 블럭과 이제 쭉 연결이 돼서 여러 개의 블럭이 묶인 그런 블록체인 형태를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적된 원장은 거래를 승인하는 채굴자와 거래자가 함께 저장을 하고 새로운 거래를 하기 전에 오류를 검증한 다음에 신규 거래를 승인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각 트랜잭션이 발생될 때마다 데이터의 그 블럭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트랜잭션은 결국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의 이동을 나타내는데 이 데이터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누가, 무엇을, 뭐 얼마부터 뭐 이런 뭐 온도 정보, 뭐 이런 상태 정보까지를 모두 다 블럭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자산들이 여기저기 막 이동하거나 이제 소유권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되면 이 블럭은 이제 어때요? 데이터 체인을 좀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해당 블럭들이 그 트랜잭션의 어떤 정확한 시간과 순서를 확인을 하고 서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블럭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혹은 다른 블럭이 기존 두 블럭 사이에 뭐 이렇게 끼어들기 즉 삽입이 되는 것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방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해시값을 통해서 계산을 한 정확한 블럭들끼리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트랜잭션들은 불가역적인 체인의 블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블록은 이전 블록, 더 나아가서는 전체 블록체인의 검증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위변조를 쉽게 적발할 수도 있고 또 불변성이 곧 핵심의 어떤 이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그 채굴과 이제 작업 증명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 1982년 레슬리 램포트 등 3명의 컴퓨터 공학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최초로 이제 정교화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 통제 시스템 없는 중앙 통제의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참여자가 동일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를 돌출해야 하는 가상의 상황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합의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수신자가 이제 메시지의 발송자를 알고 메시지의 부재를 감지할 수 있고 또 모든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구두 메시지로 전달되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반드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어야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담보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지의 위조가 불가능하고 또 모두가 그런 위조 시도를 여부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서명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제 대신할 수가 있는데 배신자 수가 충성파의 절반을 넘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에도 해결하거나 또 혹은 역대 발송자의 서명이 누적되어야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메시지들을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이 이제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독해야지만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때는 충성파는 정직하게 해답을 찾고 메시지를 보내고 배신자는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위조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채굴과 이제 채굴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이 채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제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럭을 생성을 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발행 주체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화 문제를 풀면 일정 양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도록 보장하는 건데요. 이제 많은 컴퓨터가 문제를 풀수록 문제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져서 비트코인 시스템의 보안성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발행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채굴이 이루어질수록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블럭을 채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난이도를 점점 높여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작업 증명입니다. 이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호화폐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해당 작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여러 노드들이 동시에 이제 블록을 만들 수 없게 하고 또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서의 작업 증명은 목표값 이하의 해시를 찾는 과정을 이제 무수히 이제 반복해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좀 크게 발생되는 그런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작업 증명의 대안으로 한정되어 믿을 수 있는 채굴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지분 증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기본 합의 모델인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지금 비트코인은 그 POW의 사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끌어낸 최초의 이제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우리 이 여러 가지 그 작업 증명이니 뭐 이러한 지분 증명이니 이러한 그 작업 이런 여러 가지 증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그 뭐 예를 들어서 합의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인증을 해내고 또 체인의 새로운 블럭들을 생성하는데 나도 합의하고 저쪽 상대방도 합의해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 증명을 통해 가지고 채굴자는 그 자기가 만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블럭 구축에 선택될 어떤 확률은 이제 그러한 연산 능력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채굴자는 우리가 보통 다음 블럭을 생성할 때 한 10분마다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에 그 브로드캐스트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네트워크 그 참여자들을 우리가 보통 채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10분에 그
수행되는 한 라운딩당 승리한 채굴자가 보통 이제 블럭 보상이랑 또 그 블럭의 트랜잭션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채굴자가 이제 이 비트코인의 이 그 채굴 알고리즘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매우 값비싼 이제 하드웨어 장비 같은 거에 돈을 쏟아붓고 또 연산의 전기 에너지 막 써가면서 이제 솔루션을 찾아 나가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채굴자가 이제 악의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채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이제 아예 그 뭐 이렇게 전복을 시키거나 뭐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의 신뢰성을 이제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뭐 이렇게 단점 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지불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지불 개념이라는 건 실제 이제 하나뿐인 코인으로 두 가지 거래를 동시에 이제 일으키는 부정행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관리에 기반한 지불 시스템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거래를 승인하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이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요. 분산 지불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 증명인 그 역 해시의 풀이에 적당한 시간, 대략 한 6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중지불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굴자가 이제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신뢰성을 검증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검증된 거래 정보와 신규 거래 블록 정보를 거래자에게 이제 전송을 하게 해야죠. 그리고 첫 블록 정보를 채택을 하게 되면 그런 신규 블록을 증명한 채굴자에게 거래 비용을 제공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이중 지불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블록체인에 추가로 신규 거래 블록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거래가 완료되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중 지불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블록체인이 어디에 이제 활용이 되느냐? 먼저 이제 금융 쪽을 보면은 코인원 트랜스포라고 해서 이제 간편 송금을 목적으로 개발된 결제 비즈니스로 2012년에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외환 송금할 때 보다 쉽고 또 간편한 금융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러한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관리라든지 또 수탁 서비스 업체인 비트코인과 또 이제 그런 코인을 이용한 결제 스타트업인 그 빔에 대한 어떤 대규모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JP 모건은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은행 간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서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분야에는 물류와 이제 제조가 있는데, 에버레저라고 해서 다이아몬드의 특성의 정보라든지 감정서, 또 소유권 상태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 이력 관리라든지 또 추적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둥닷컴이라 해서 5만 종류의 제품 추적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코다커피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원장에 접속하게 한 다음에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커피 유통 추적 시스템을 제공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류 제조에도 블록체인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에도 역시 블록체인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토니움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설문이라든지 여론조사 정보 플랫폼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지분 투자 플랫폼 엘리시아를 통해서 암호화폐로 부동산 상품에 대한 투자와 이제 판매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에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텍이나 또 연세대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그 캠퍼스 전체에 도입을 해서 교내에서 이제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매점이나 식당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활용이 됐었죠. 그리고 그 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라든지 증명서 발급, 또 기부금 관리 같은 데에 이제 활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들이 사회 이제 문화에도 많이 활용이 됐는데 사진 컨텐츠 저작권을 블록체인으로 추정하고 저작권료를 지불받을 수 있는 코다권, 그리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글을 게시하고 좋아요 같은 추천을 받으면 암호화폐로 이제 보상을 지급받는 스티밋, 그리고 또 아티스트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계약을 하고 음원을 업로드하면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를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시스템인 뮤직코인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보상을 통해서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탈중앙화 뉴스 플랫폼으로 기자와 독자가 직접 뉴스 컨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인 이런 시빌이라고 하는 그러한 플랫폼 역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블록체인들이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